안녕하세요. 오늘은 선거에서 투표할 때 후보자 검증 사항이라는 제목의 꽤 흥미로운 블로그 글에 같이 좀 깊이 파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선거 때만 되면 정보가 정말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뭘 기준으로 후보를 봐야 하나, 좀 막막할 때가 많은데 이 자료는 딱 5가지 핵심 기준을 제시하면서 뭐랄까, 나름의 체계적인 접근법을 제안하고 있어서 눈길이 가더라고요. 맞아요. 정보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판단하기가 더 어려워지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자료가 제시하는 그 5가지 기준, 정당, 사회적 이슈, 업적, 납부 세금, 그리고 전과, 이 렌즈들을 통해서 후보자를 좀 다각도로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그 핵심 내용을 당신께 좀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네, 물론 저희가 특정 인물이나 정당을 편들거나 비판하려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럼요. 그건 아니죠. 어디까지나 당신께서 저희에게 공유해 주신 이 자료에 담긴 관점 그리고 그 정보를 충실하게 한번 탐구해 보는 거죠. 아, 이런 시각도 있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네. 하는 뭐랄까 생각의 재료를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객관적인 정보 전달이 중요하니까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5가지 기준을 하나씩 한번 짚어볼까요? 네, 첫 번째 기준, 정당부터 시작해보죠. 이 글을 보면 정치인 개인의 역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소속 정당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데 왜 정당을 첫 번째 검증 요소로 꼽았을까요? 이 자료는 일단 정당이 가진 기본적인 그 정치적 지향점, 그러니까 스펙트럼을 먼저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 같아요. 스펙트럼이요? 네, 흔히 말하는 극좌부터 극우까지 그런 스펙트럼 안에서요. 특히 자료에서는 양극단에 있는 정당들, 그러니까 극좌나 극우 성향의 정당은 좀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거나 소통이 잘 안 돼서 합리적인 타협이 어려울 수 있다. 이 점을 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죠. 아, 타협이 불가능할 수 있다. 네, 예를 들어서 자료에 나온 예시인데 특정 국가, 북한, 중국, 러시아 또는 미국, 일본 같은 나라에 대해서 비상식적일 정도로 너무 우호적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당이 있다면 그 정당이 만약 집권했을 때 국익에 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결국 정당의 기본적인 노선이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구체적인 지적도 있어요. 그 뉴라이트 성향의 인사가 있는 정당인지 이걸 확인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왜 이 부분을 이 자료는 특별히 언급하고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이 자료가 그 뉴라이트가는 특정 정치적 관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강한 어조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글쓴이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자면 일부 뉴라이트 인사들이 특정 외부 재단, 예를 들어 일본 재단을 언급하는데요. 이런 곳에 자금 지원을 받는다는 의혹이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특정 국가, 즉 일본의 이익을 비상식적으로 대변해서 국익을 해칠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아, 국익 훼손 가능성까지. 네, 심지어 우리 사회의 여러 비상식적인 문제들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이 뉴라이트의 주장을 지목하기도 해요. 근데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이건 전적으로 이 자료, 이 블로그 글의 주장이고 저희의 판단이나 입장은 전혀 아니라는 점. 이걸 좀 명확히 해두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해야겠네요. 자료의 주장이라는 점. 또 하나 좀 눈길을 끄는 주장이 있는데 특정 정당이 집권했을 때 유독 대형 참사라든지 사건 사고가 잦았는지 이것도 살펴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흥미로운 지점이죠. 사실 정권이 바뀌어도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조직은 극여로인 경우가 많은데 왜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볼까요? 이 자료는 그걸 단순한 불운의 문제 이렇게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해당 정당의 어떤 시스템 관리 능력 혹은 위기 대응 능력, 더 나아가서는 그 조직 문화나 기강의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시스템 운영 능력의 문제로요? 네, 그러니까 리더십 그룹의 어떤 성향이나 우선순위 같은 것들이 실제 재량관리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잦은 대형 사고가 시스템 운영 능력이 좀 부족하다거나 어쩌면 부패 같은 것에 간접적인 증거일 수 있다. 이런 다소 좀 날카로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당이라는 큰 틀 다음으로 두 번째 기준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회적 이슈. 이건 후보자 개인의 어떤 발언이나 행동, 가치관과 좀 더 밀접해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주목하라고 하나요? 네, 여기서는 후보자의 상식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 이걸 검증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사회적으로 좀 무대를 일으켰던 발언이나 행동은 없었는지, 또 반대로 사회에 좀 긍정적인 기여를 한 활동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라고 조언하고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둘 다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 자료가 아주 강력하게 경계하는 게 바로 혐오 정치예요. 혐오 정치요. 네, 뭐 남녀 갈등이라든지 지역 갈등, 세대 갈등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특정 집단에 대한 어떤 증오심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동력으로 삼으려는 후보자, 이런 후보자는 사회 통합을 해치고 불필요한 갈등을 막 증폭시키니까 단호하게 배제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굉장히 단호하네요. 네, 그래서 후보자 이름이랑 논란이라는 키워드를 같이 검색해보라, 이런 아주 실용적인 팁까지 제공하고 있어요. 아, 검색 팁까지. 여기서도 근데 앞서 언급된 뉴라이트나 특정 종교단체 관련 내용이 또 나오네요. 개인의 신념이나 배경이 공적인 역할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걸까요, 이 자료는? 그렇습니다. 자료는 그 뉴라이트 계열로 분류되는 정치인의 경우에 아까 지적했던 그런 비상식적인 성향이나 국익 훼손 가능성, 이걸 다시 한번 좀 환기시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역시 자료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특정 종교단체, 예를 들면 뭐 통일교, 신천지, 삼조고 협회 같은 곳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 이런 곳에 어떤 과도한 지지를 받는 후보자의 경우에 공적인 판단보다는 그 해당 종교의 특수한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우려하는 것 같아요. 종교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다. 네. 과거 사례들을 근거로 들면서 이런 배경이 혹시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결국 개인의 어떤 신념 체계가 공직 수행의 객관성이나 공공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나, 이걸 따져보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네, 공적인 역할과 사적인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공사 구분, 능력, 이것도 강조되던데 이건 왜 중요하게 다룰까요? 그건 아마 공직자는 결국 국민의 세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 자료의 핵심 논리인 것 같습니다. 아, 세금 때문이군요. 네. 만약에 공금을 뭐 개인적인 용도로 쓴다거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면 이건 뭐 공직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공사 구분을 명확히 하는 건 타협할 수 없는 기본 자질이다, 이렇게 간주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소통 능력에 대한 언급도 좀 인상 깊었어요. 단순히 말을 잘하는 거랑은 좀 다른 의미일 텐데 자료에서 말하는 진짜 소통 능력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자료는 진정한 소통 능력을 비판을 건강하게 수용하고 처리하는 능력,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비판을 수용하는 능력이요? 네. 그러니까 자신에게 제기된 비판에 대해서 막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그 내용이 타당한 근거를 가졌는지 이걸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거죠. 근거가 있는 비판이라면 겸허히 받아들여서 개선의 계기로 삼고, 만약 근거 없는 비방이나 억측이라면 분별력 있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단단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적 단단함. 그렇죠. 비판 앞에서 너무 쉽게 막 감정에 격해지거나 방어적인 태도만 보인다면 원활한 소통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후보자의 성향이 지나치게 좀 갈등 지향적인지 아니면 타협 지향적인지 이것도 살펴봐야 한다고 하네요. 정치인에게 필요한 균형점은 어디에 있다고 볼까요? 이 부분은 좀 정치인의 역할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선악이나 정의, 양심처럼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그런 가치의 문제가 있는 반면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뭐 정책이나 예산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하고 조정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타협이 필요하다. 그렇죠. 너무 강경하게 막 대립만 하면 다른 정치 세력과의 마찰 때문에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반대로 또 원칙 없이 타협만 하면 소속 집단의 신뢰를 잃거나 정책의 방향성을 상실할 위험도 있고요. 양쪽 다 문제가 될 수 있군요. 네, 결국 사안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해서 때로는 단호하게 원칙을 지키면서도 또 때로는 유연하게 타협점을 찾아서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적 리더십, 이걸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적 리더십,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자, 이제 세 번째 기준인 업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후보자의 실질적인 능력과 직결되는 부분이겠네요. 여기서 던지는 핵심 질문은 뭔가요? 아주 직설적이에요. 이 사람은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저 자리에만 욕심이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던져보라고 합니다.
일하는 사람인가, 자리 욕심인가? 네, 즉 후보자가 과거에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는 실패했는지 이걸 좀 냉정하게 평가하라는 거죠. 뭐 화려한 구호나 임기 뒤에 가려진 실제 실행 능력 그리고 성과 이걸 검증하라는 요구입니다. 특히 그 대통령 후보를 평가할 때 주목해야 할 경력상의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이 좀 흥미로웠어요. 어떤 점을 봐야 한다고 조언하나요? 네, 이것도 상당히 좀 흥미로운 분석인데요. 자료는 대통령 후보의 경우 그 사람이 관료 출신인지, 그러니까 주로 임명직을 거친 사람인지, 아니면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경험이 풍부한 사람인지 이걸 좀 눈여겨보라고 해요. 관료 출신이냐, 선출직 출신이냐.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관료 조직의 특성상 좀 상명하복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을 설득하고 조율하는 이른바 협상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자가 되면 입법부와의 관계 같은 데서 원활한 협력보다는 좀 권위적인 지시나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반면에 선출직 경험은 유권자, 동료 의원, 경쟁 정당 등등 다양한 주체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타협하는 과정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협상력이나 정치력에 길러진다. 이런 분석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단순히 행정 능력뿐만 아니라 아주 고도의 정치적 협상력을 요구한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기준은 납부 세금입니다. 재산 규모 대비 납부한 세금 액수를 살펴보라는 건데 이걸 통해 뭘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 걸까요? 이 기준은 좀 독특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좀 독특하죠. 이 자료는 납세 내역을 통해서 후보자가 정치적 가치를 우선하는지 아니면 개인의 재산 증식을 우선하는지 이걸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런 좀 대담한 주장을 펼쳐요. 정치적 가치냐 재산 증식이냐. 네, 만약에 재산 규모에 비해서 납부한 세금이 현저히 적다면 물론 합법적인 절세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정치 권력을 개인의 부를 눌리는 수단으로 여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아,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재산에 비해 터무니없이 세금을 적게 내진 않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걸 후보자의 어떤 숨겨진 가치관을 엿보는 하나의 지표로 삼으려는 시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해석에는 당연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네, 후보자의 재정적 투명성이나 공직관을 연결해 보려는 시도 자체는 흥미롭네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 5번째 기준인 전과 기록입니다. 후보자의 범죄 경력을 확인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볼까요? 정치인에게 있어서 과거의 준법 기록은 기본적인 신뢰도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법 준수를 요구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이끌 수 있겠냐, 이런 논리죠. 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전과 유무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맞습니다. 이 자료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설령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전과가 발생하게 된 맥락, 그리고 그 목적, 또 그 과정에서의 수단이 정당했는지 여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과정의 정당성까지요? 네. 예를 들면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시국 관련 전과랑 개인적인 탐욕이나 부도덕함 때문에 저지른 뇌물, 사기, 성범죄 같은 전과는 그 성격과 무게가 당연히 다를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만큼이나 그 과정의 정당성, 이걸 중요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좀 더 섬세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과정까지 봐야 한다. 자, 이렇게 정당, 사회적 이슈, 업적, 납부, 세금, 전과 기록까지 5가지 기준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이 기준들을 그럼 종합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단순히 점수를 매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5가지 기준이 후보자를 줄 세우거나 절대적인 점수를 매기기 위한 그런 도구는 아니라고 봐야죠. 올 복잡하고 또 감정에 휘둘리기 쉬운 후보자 평가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점들을 놓치지 않고 좀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일종의 생각의 틀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의 틀이요? 네. 정당이라는 좀 거시적인 틀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도덕성, 소통 방식, 실제 능력, 재정적 투명성, 그리고 준법 정신까지 정말 다양한 차원을 아우르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이 기준들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각 기준이 던지는 질문들을 한번 곱씹어 보면서 후보자에 대한 당신만의 판단을 내리는데 이걸 활용하는 거죠. 아, 스스로 판단하는 도구군요. 그렇죠.
정보를 좀 효율적으로 습득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당신의 목표에도 잘 맞는 그런 접근 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저희는 선거에서 투표할 때 후보자 검증사항이라는 블로그 자료를 토대로 후보자를 평가하는 5가지 기준을 함께 좀 심층적으로 탐구해봤습니다. 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료를 공유해주신 덕분에 복잡한 정치인 평가에 대해서 하나의 좀 유용한 관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분석이 당신의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를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점이죠? 이 5가지 기준 혹은 당신만의 기준으로 후보자를 꼼꼼히 따져보는 행위 그 자체가 어쩌면 투표라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민주주의 과정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리더십을 원하고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계속 묻고 답하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이 자료가 제시한 5가지 기준 외에 당신에게는 개인적으로 어떤 기준이 더 중요하게 와닿으시나요? 혹은 어떤 기준을 더 추가하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성찰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종용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자료를 깊이 있게 분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유익한 정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